코스피 4천선이 참 어렵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피 참 강한 상승세 보여줬고, 그런데 4천선이랑은 참 밀당을 예.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거의 한 6포인트가량 남기면서 3,994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지금 동시호가 구간에서요. 제가 3시 20분 때까지는 외국인이 9,600억 원을 사고 있었는데 동시호가 구간에서 무려 6천억 원을 더 매수하면서 1조 2천억 원 가량을 오늘 매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선물 또한 잘 사고 있어가지고 일단 현재 증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태 SK증권 리서치센터 자산전략 부서장,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내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태 팀장님, 일단 이틀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 이제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가 오늘 좀 강하게 들어와서 좀 이제 상승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우선은 외국인의 매수가 눈에 가장 드러났던 것 같고요. 섹터별로 보면 금융이랑 자동차 업종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 그 조정 장세에서의 느낌은 참 다행이다라는 느낌을 오히려 받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3,800에서 한 4,000포인트는 그래도 지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작년 이맘때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내일 12, 3, 개엄. 3일날 개엄 날입니다. 그렇군요. 네. 작년 이맘때쯤만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 2,300대였습니다. 근데 쭉 올라와서 사실 올해 6월 전후로 해서 많이 바뀌었고 대통령이 바뀌고 전후로 많이 바뀌고 그리고 나서 9월 이후로 또 많이 바뀌고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4,000포인트 언저리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갈 지수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시적인 조정, 이번에 조정은 사실 한국만의 조정이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인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조정 이후로 다시 지금을 지지를 하고 올라설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뭐 오늘 시장 먼저 좀 이야기를 짚어보면 사실 앞서서 강행커님도 짚어주셨다시피 외국인 매수세가 또 특징적이었던 것 같아서 이 위원님, 오늘 외국인 수가 단순히 그냥 저가 매수였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뭔가 추세 전환의 신호를 좀 줬다라고 봐야 될까?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일단은 환율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환율. 일단 이제 환율이 1,468원 0.2% 떨어졌네요. 이 환율도 오랜만에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계적으로 보면 국내 증시의 외인들은 이제 환율이 올라갔을 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이게 좀 둔화됐고 워낙 이제 한국의 펀더멘탈은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환율만 조금 안정이 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환율의 영향이 좀 큰 것 같고요. 일단 추세적으로는 일단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한국의 기업 이익이 한 55% 정도 증가를 합니다. 올해 한 25%에서 30% 예상이 되는데 이익 증가율이 더 높아져서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맞지만 환율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순수출도 계속 좀 좋게 나오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워낙 강세를 좀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고 올해 좀 많이 환율이 많이 올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인들 수급은 뭐 긍정적으로 뭐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관 수급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기관들은 오늘 또 샀고 저희는 이제 사실 내년에는 기관 장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기관 장세요? 예, 오, 그래서 왜죠? 개인들이 이제 펀드라든지 ETF에 대한 매수세를 추세적으로 좀 늘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국민연금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이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계산해 본 결과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을 낮춰서 사실 그 국내 증시를 팔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25년도부터 35년도 최근 10년 동안은 국내 주식의 어떤 그 규모 자체를 250조에서 350조까지 한 100조 정도를 좀 늘려야 됩니다. 비중은 낮추지만 총 자산 자체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관들도 국내 증시의 매수의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외인하고 기관들은 추세적으로 산다. 다만 환율의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조금 민감한 측면이 있어서
환율의 변동성에 따라서 외인들이 좀 바뀌겠지만 결국은 펀더멘털 측면에서 외인들이 수렴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좀 매수 전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 쪽을 얘기해 주셨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1조 2천억 원 얼마 만에 1조 넘게 지금 매수하는지 모르겠고 오늘 더 좋은 건 선물, 현물 모두 매수를 했다는 게 가장 긍정적이에요. 아까 환율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환율이 안정세에 들어선 건 아니지만 1,600원대에서 있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온 외국인은 앞으로 환율이 떨어지면은 환차익까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포지션도 있어서 증시가 상승해도 외국인이 더 들어올 수 있는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수출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반도체 계속해서 뭐 좋은 수출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이 추세는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AI 사이클이 뭐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계속 순수출이 이어지면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한국이 사실 달러를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사실 뭐 환율이 이제 소위 이제 한 100원 정도 올라가면 국내 기업 이익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조에서 30조 원이 기업 이익이 애드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환율 상승은 조금 이제 뉴 노멀 컨셉으로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린다고 하더라도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약간 좀 오히려 좀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다. 이게 약간 보루라고 보고 원화가 이제 강세가 되면 더 좋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환율은 뉴 노멀 측면에서 그러니까 높은 수준 유지가 되는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과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수출 기업들의 어떤 비중 자체가 워낙 좀 크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수출에 대한 이야기 잠시 뒤에 또 나눠져 있어가지고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같은 질문을 한번 이번에도 윤원태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인데 외국인은 코스피는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은 활성화 대책이 나와도 안 사네요.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사는 게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을 추정하는 자금들보다는 코스피를 자금하는 자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코스피 위주로, 코스피 안에서도 대형주 위주로만 사는 게 외국인들의 특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앞서서 이제 환율 관련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환율이 조금 안정되고 있는 흐름에서의 긍정적인 요인은 첫 번째는 오늘 아침에 발표됐나요? 국민연금과 외화사업 650억 달러 연장한다라고 발표됐던 것도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어제 이제 BOJ에서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엔화의 강세가 한국 입장에서도 원화의 강세로 대변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엔화 강세가 가면 우리나라가 지금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선다고 보시는 거죠? 우선은 최근 들어서 상관관계가 한 0.95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올해 7월 이후로는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OJ도 이번에 사실은 인상론 카드를 꺼내든 게 물가를 잡기 위한 인상보다는 저는 엔화를 잡기 위한 인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관점에서 본다라면 엔화가 강세로 간다라는 부분은 원화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엔캐리 청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경수 연구원님 보고서 보니까 또 이제 환율 얘기가 다시 한번 오는데 환율과 국내 시장 여기는 어떤 포인트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원화 강세가 되면은 반도체가 좋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뭐 환율이 원화 강세여도 좋고 달러 강세여도 사실 더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실 추가적으로 환율이 더 올라간다, 막 1,500 깬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가 뭐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예 없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어느 정도 그 환율이 진정이 됐을 때는 반도체 위주로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환율이 이제 떨어진다라는 것은 한국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한국의 어떤 자산의 모두의 어떤 외인들의 어떤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 톱다운의 수급 측면에서는 원화 강세가 반도체 수급의 단기적인 결정 요인이 될 것이다. 다만 이제 뭐 환율 상승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율 상승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원당 한국의 기업 이익 측면에서는 연간 기준 영업이익 기준은 20조에서 30조 원이 플러스 알파의 수준의 수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은 아니겠지만 환율이 올라가서 외인들이 사는 그런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실적을 발표된 것을 보고 서프라이즈를 보고 이렇게 환율 상승에도 얘네들은 기업 이익 측면에서 펀더멘털이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뒤늦게 다시 외인들이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근데 시차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외인들은 국내 증시에 환율과 무관하게 국내 증시를 살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여기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보면은 사실 뭐 계속해서 이 어떻게 보면 패를 알려준 거잖아요. 총자산도 쭉 있고 이것을 국내 주식의 비중 우리는 목표를 17%에서 13%로 낮추겠다 이런 얘기도 다 했고 근데 계산을 해보니 이거 주식 비중을 낮추더라도 국민연금이 1년에 한 10조 정도 사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맞아요. 외인들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를 미리 선점하고 싶어 하겠죠. 왜냐면은 100조 원 이상의 국민연금에 자금이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원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이 뭐 상승해서 외인들 수급 측면에서 부담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얘기한 김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국민연금 사실 연기금은 위에서 사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밑에서 좀 쌀 때 좀 잘 사가는 건데 그럼 국민연금이 이제 내년부터 조금 더 시장에서 많은 양을 산다고 하면은 하방은 확실히 좀 지지가 된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제가 계산해 본 바에는 10년 동안 이제 100조 원의 그 자금을 사야 되는데 이것을 뭐 내년에 10조 원씩 사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국민연금이 뭐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지만 중소형주라든지 장기성장육 각각 2개 운용사를 선정을 해서 자금 집행을 시작을 했죠. 그 얘기는 지수 측면에서 대형주를 지금 사기는 좀 어려우니 중소형주라든지 성장주를 먼저 우리가 진입을 하고 네. 시장이 떨어졌을 때 대형주를 진입하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조 원씩 산다라는 컨셉은 아닌 것 같고 잘 지적해 주실 것 같이 일단은 하방이 좀 상당히 좀 막히면서 국내 증시의 어떤 변동성이 좀 많이 죄송합니다. 많이 축소가 되는 거죠. 예, 예. 축소가 되는 그런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제는 뉴욕 증시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좋아요. 또 엔비디아와 시놉시스 이야기 네. 나오면서 그쵸. 좀 AI 버블론 이야기는 쏙 들어가는 상황이 된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 부분을 좀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확실히 또 소프트웨어로 투자가 가는 거다 보니까 네. 정말 칩에서 소프트웨어로 정말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좀 무게중심을 이동을 지금부터 시켜놔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은 지금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좀 좋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윤 팀장님 먼저 들어볼까요? 우선은 최근에 불거졌던 AI 버블론과 관련돼서는 우선 이제 우려는 사라지는 것 같고요. 다시 또 이제 희망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모습들인 것 같고요. 오늘 발표됐던 그 투자 관련돼서도 엔비디아 입장에서 20억 달러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어들인 소득 대비하면. 그래서 엔비디아의 투자가 다시 조금 기대를 살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불거지는 거는 엔비디아에 대한 TPU 때문에 그 위기론 또는 이제 구글과 오픈 AI과의 그 양대 축에서 누가 성공할 여부를 맞아요. 판가름하고 있는 게 이제는 또 다른 이슈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직까지는 결론이 날 거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네. 이 양대 축 모두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간다. 엔비디아가 어제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네,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시장이 성장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지금의 엔비디아가 만들어놓은 그 쿠다라는 생태계는 전혀 저는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구글이 만들어놓은 TPU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조금 점유율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2, 3년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 최근에 불거졌던 버블론은 사실은 첫 번째는 주가에 대한 부담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에 대한 부담은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 산업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그 문제였다라면 저는 아직 지금도 맞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맞는 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지금 어떤 이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미 좀 이런 기업들이 안에 내부 재무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평가는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지금 같은 투자 이야기에서 오픈 AI 투자는 또 한 번 순환 출자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더 알파벳에 힘을 더 실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은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구글이 성공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오픈 AI는 결국에는 지금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지금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오픈 AI라는 기업 하나만 보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해서 적자 구조를 이어가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흑자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구글이 좀 더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투자를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B2라고 표현하는 회사채 발행을 해서 네. 투자하는 모습들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회사채 발행도 사실은 문제는 안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연 이 회사채 발행을 예를 들어서 뭐 장기 회사채를 발행한다, 뭐 30년 회사채를 발행한다, 과연 이 기업이 영속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은 드는 구간이 맞는 것 같고요. 이 조달 자금, 앞으로의 투자 계획에 대한 조달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여부. 사실 거기서 이제 알파벳은 가능할 것 같은데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동맹을 맺고 있는 하나의 사이클에서 만약에 사다리가 끊기게 된다라면 그거는 이제 위험으로 직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근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 위원님도 하실 말씀 사실 많을 것 같은 게 간밤에 브로드컴은 또 사실 급락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의원님 최근 리포트에서 브로드컴 긍정적으로 보셨었잖아요. 그렇게 지금 보면 뭐 엔비디아 투자 얘기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있고 한 상황인데 브로드컴을 과연 긍정적으로 지금 계속 볼 수 있는 상황인가? 사실은 뭐 요거는 결국은 이제 알파벳을 따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TPU하고 이 추론칩을 갖다가 이제 같이 이제 오. 개발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브로드컴은 결국은 알파벳과 이제 콜레이션이 높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뭐 우리 어떤 특정 종목이라든지 업종을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컨센서스의 변화를 상당히 저는 중요시 여깁니다. 컨센서스 변화라는 것은 특정 종목군들의 애널리스트들이 이 기업에 대한 그 이익에 대한 그 추정치를 계속 올리느냐 떨어뜨리느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최근에는 제가 이제 매주 이제 이익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만 이익이 하향 조정이 된 적이 없어요. 결국은 근데 이제 이익에 대한 어떤 상향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최근에는 좀 줄어든 건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뭐 2, 3%씩 올렸던 거를 지금 한 1% 정도 올린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난 이후에 어느 정도 이게 실적이 다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이제 리뷰 리포트가 발표가 된 상태에서 실적에 대한 그 이제 컨센서스가 많이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좀 둔화된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라든지 이제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이제 최근에 아날로그 디바이스, 어드밴티스트, 델 이런 종목군들이 글로벌 모든 기업들 중에서는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되는 거의 이제 탑 클래스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 가속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속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임팩트가 크다는 얘기죠. 네. 특정 종목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이 한 명이 애널리스트가 이익을 약간 2배로 가게 되면 그걸 이제 증권사 n분의 1로 그 컨센서스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이렇게 급발진하면 결국은 다른 쪽으로 연쇄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저희 가속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측면에서는 무리가 없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 버블론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것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큰 뭐 걱정은 하지는 않고 네. 있습니다. 오늘 뭐 손정혜 회장도 눈물을 눈물을 머금고 흘렸다. 엔비디아를 팔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급한 돈으로 오픈 AI를 갔다고 하는데 지금 또 우시는 건 아닐지. 남몰래 울고 있을 수도 네, 있어요. 아마 그럴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 정도로 뭐 AI 뭐 버블론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버블론 좀 불식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이경수 연구원님 이제 브로드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를 가장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12일에 있는데 이번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TPU에 한 번 더 업사이드를 열어주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브로드컴만의 이 전성비 좋은 칩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쪽도 좀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지금은 이제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는 그런 뭐 컨셉을 보면 엔비디아는 뭐 이제 국가의 어떤 그 방향성은 약간 좀 변동성이 있지만 꾸준하게 엔비디아는 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약간 좀 추론용 약간 컨셉의 이익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브로드컴도 지금 컨셉 뭐 주가는 떨어지지만 계속해서 이익 추정치를 막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약간 산업용 그런 이제 자동차용 이런 쪽에 이 자동 반도체 장비 테스트하는 업체는 일본 업체인데 어드밴티스트라는 그런 기업들도 실적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고요.
뭐 델이라는 그런 서버 그런 이제 그런 기업들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기존의 어떤 너무 순수 반도체 칩 엔비디아 기반으로 하는 어떤 반도체 칩 기업들만 실적이 올렸었는데 이제는 걔네들이 약간 슬로우 다운이 되고 약간 이제 이런 추론용이라든지 산업용이라든지 뭘로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한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전망치도 높아지는 컨셉이기 되기 때문에 결국은 AI에 대한 어떤 그 실적에 대한 어떤 그 기반이 좀 넓어지는 측면 그래서 네. 전체적인 이익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는 컨셉이라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는 엔비디아의 OP 마진 그리고 GP 마진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거의 이제 70%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이거보다 더 높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과거에 이제 IT 버블하고 핵심적인 그 이제 과거에 이제 IT 버블 때 OP 마진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맞아요.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핵심적인 지표가 OP 마진이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엔비디아 뭐 쿠다 시스템이 좀 TPU로 전환이 된다. 뭐 이렇게 하지만 엔비디아 쪽도 좋고 거기 안에서 TPU 측면에서의 그 생태계의 이익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건 전체적 글로벌이나 미국의 이익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투자의 어떤 선택적인 어떤 측면이 돼야 되는 것이 이게 대안적인 측면, 대체제의 컨셉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현태 팀장님, 뭐 아까 뭐 손정희 회장이 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마이클 버리 이야기. 마이클 버리가 간밤에 또 디스를 네. 했습니다. 이번에 테슬라예요, 타겟이. 근데 테슬라는 또 요즘 또 얼마 전에 소식 보면은 이 옵티머스 로봇 생산 일정 거의 완성 단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기대감을 올려가고 있는 타이밍 아니었습니까? 마이클 버리는 또 왜 그랬나요? 우선 버리에게 테슬라는 아픈 손가락일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네, 과거에도 계속 숏을 쳤다가 청산을 당했던 사례들이 많았고 이번에도 또 다시 이제 도전을 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숏의 명분은 1조 달러 보상안을 들고 왔어요. 그 이번에 테슬라에서 그 8조 시가총액이 8조 5천억 달러를 달성하게 되면 머스크가 1조 달러 보상안을 받겠다. 이거를 가지고 이번에 그 버리가 태클을 걸었는데 네.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테슬라 안 들고 있는데 테슬라 주주라면 저는 찬성할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테슬라가. 그거 8배 만들어 준다는데 조금 7배 만들어 주고 한 배 주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버리가 왜 이럴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숏 업자가 된 것 같습니다. 언론에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언을 하고 주가 조정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수익 내고 네. 하는 어떻게 보면 시세 조정 행위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에 대해서는 저는 뭐 사람마다 시각차가 있겠지만 주주들에게 이 부분을 배상하는 거와 관련돼서 일개 CEO에게 일부 큰 부분을 나눠주는 게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는 뭐 모두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주주 입장이라면 충분히 찬성하고 오히려 나눠줄 좋다. 수도 있다. 네. 8배에서 뭐 7배 먹고 한 배 주면 어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를 좀 관심 있게 봐도 되는 어. 오히려 그런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마이클 버리는 뭐 한물 가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좀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려보자면 뭐 테슬라는 근데 얼마 전에 AI 핵심 인재들을 다 뺏겼다. 인재 유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포인트까지 보고 좀 숏을 보는 건지 그런 포인트는 없습니까? 버리가 본 포인트는 그 부분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머스크가 AI 인재들을 어떻게 뺏겼는지 사실은 저는 확인이 안 되는데 네. 머스크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개 축이 크게 보면 3개 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로봇, 두 번째는 AI, 세 번째는 뭐 우주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AI는 뭐 그룹으로 대변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뒤처진 입장일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로봇이 가장 중점 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로봇은 아직까지는 시장 지위력을 크게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뭐 우주는 더 말할 나위 없이 그렇죠. 지금 압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 팀장님 멘트 듣고 서학개미들이 환호를 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회원님 리포트 보면 테슬라 이익 추정치 하향 종목으로 좀 분류를 하셨더라고요. 펀더멘털 측면에서 좀 경고등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이게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윤 부서장님하고 약간 좀 다른 의견이 될 수가 오. 있는데 왜냐하면 좋아요 이게 이런 게 또. 1.3조 달러의 지금 테슬라 주가가 8.5조 달러까지 가야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것이 뭐 1조 달러를 지분 계산을 한 거예요. 네. 지금 이제 12%를 가지고 있는 이제 앨런 머스크의 그 지분을 8.5조 달러가 되면 자기가 25%로 갖겠다라는 건데, 그 가치 자체가 상당히 싸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증자를 한다는 거예요. 증자를 했는데 내가 다 갖겠다라는 컨셉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투자자 측면에서는 사실 이게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분이 희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 테슬라의 그 순이익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옵션 자체가 주가잖아요. 주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건데, 사실 순이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순이익이 지금 이제 연간 내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6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를 버는 회사예요. 테슬라가. 근데 이거를 1조 달러를 지분 가치로 희석시켜 가지고 주겠다. 지분 가치를 그러면 12%에서 8.5조 달러 기준에서 25%를 만들겠다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손은 누가 키우고 돈을 주느냐. 네. 손은 누가 키워? 그러니까 이익은 계속 적자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8.5조 원 달러를 명시하는 순간 투자자들은 그 전에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8.5조 달러를 찍으면 나의 지분이 10%가 희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펀더멘탈 측면이 아니고 이 보성한 측면에서, 펀더멘탈은 앞으로 계속해서 테슬라는 이제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이익에 대한 어떤 노이즈가 분명히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 보상한 자체가 너무 노출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어떤 이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예. 네,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주가 희석은 주주들에게는 뼈아픈 또 그런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두 분에도 일리 있는 이야기들을 다 들어봤습니다. 이제 뭐 개인이 판단을 해서 투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 골라서 예, 너무 맞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나와서 너무 좋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좀 이제 패널들 이제 저희가 개편을 하면서 이제 패널들을 두 분을 모시게 됐잖아요. 이런 양강 구도를 한번 만들어서 지금 방송쟁이의 피가 끓고 있죠. 맞습니다. 저희 같은 진행자들은 붙이는 거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죠.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거 코너 속의 코너 아. 만들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매크로 쪽 이야기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캐리 청산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좀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먼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캐리 청산에 대한 두 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태 팀장님은 이 엔캐리 다시 또 우려가 생겨났는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작년 8월에도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실 거예요. 그때도 AI 버블론 이야기에 같이 머물렸거든요. 네. 이번에 좀 순서는 달라요.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이게 묘하게 계속 맞물리네요. 네, 우선은 지난 8월과 지금 현재와의 차이는 뭐냐면 엔화에 대한 그 투기적 포지션이 정반대에 있어요. 지난 8월 같은 경우에는 엔화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이 14만 계약 정도 매도로 잡혀져 있었고요. 지금은 올해 5월까지만 하더라도 13만 계약이 매수로 정반대에 있었어요. 근데 올해 5월이 13만 계약이었고 지금 한 5만 계약까지 줄어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인상할 거다라고 BOJ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인상을 결국 못했고, 올해 10월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인상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다카이치 사나이가 부임을 하면서 다시 또 이제 BOJ와 맞아요. 야 너네 하지 마라 하면서 이건 물러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또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지금 인상론이 꺼내들어서 당황스럽긴 한데, BOJ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거론을 맞아요. 했었고, 올 1월에 한 번 했고 그다음 하반기에는 한 번 정도 하겠거니라고 저도 생각이 들었는데, 다카이치 사나이 내각 안에서는 이게 조금 멀어졌다가 다시 이제 좁혀진 형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엔화에 대한 순 매수 포지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충격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부 자금들이 이제 일본 국채 1년물이 이제 1%를 조금 넘어서고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1% 만약에 미국 국채 투자했다라면 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아직도 미국 국채.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에 따라서는 아직까지도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흐름이 길게 가서 BOJ는 계속 인상을 하고 FOMC는 계속 인하를 해서 미일 간의 금리 차가 좁혀지게 된다라면
내후년 정도는 돼야 이게 엔캐리 그러니까요. 트레이드에 대한 걱정론이 불거지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8월 같은 경우에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가 인상을 갑자기 해버리는 바람에 시장을 충격을 줬고 매도 포지션의 사람들이 청산을 하면서 포지션 전환을 했던 게 충격이었다라면 이번에는 그런 충격을 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든 경기 부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 안 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푸시를 할 것 같고 오늘 오히려 저희 총재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우에다 총재. 네, 맞아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들을 자꾸 하나씩 나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좀 내년에 지금은 아직 좀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포인트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경수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뭐 엔화가 뭐 이렇게 그 이후에 뭐 이제 별로 최근에 뭐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다카이치의 어떤 그런 이제 정책적인 어떤 흐름이 우에다 총리보다는 더 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시장이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엔화가 지금 이제 금리 인상하면 오히려 좀 이제 부담이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주시장 측면에서 보면 미국 증시의 어떤 비중 자체가 워낙 커졌다 보니까 달러가 떨어지는 것이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금융시장에 상당히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달러 자산이 좀 떨어지면 빅테크의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되는 것이고 이제 한국 시장은 이제 빅테크의 영향을 거의 절대적으로 받는 입장에서 괜히 이제 똥물 튀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엔화를 올린다라는 측면은 시장에 별로 큰 이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같이 달러가 어느 정도 은은하게 좀 강세를 좀 보이면서 미국이 어느 정도 그 자산 시장의 어떤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미국의 AI 기반의 어떤 그런 기술력이 계속 확대가 되는 것이 오히려 이제 미국 안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일 수가 있다. 다만 이제 미국이 나중에 이것들이 지금 AI 빅테크가 사실은 수출을 하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본인들이 투자를 하는 사이클 이후에서 B2C로 판매를 하겠죠.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달러가 떨어지는 게 좋은데 지금 이제 M&A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캐펙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달러가 올라가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근데 합니다. 트럼프를 좀 누르려고 하잖아요, 항상. 근데 그것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뭐 그냥 정책적인 어떤 그런 컨셉이 아닐까 하고 시장은 그렇게 이제 반영을 되지는 않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완전히 이 달러가 급락을 하는 컨셉은 바라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어느 정도 은은하게 조금 본인들의 어떤 체력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달러 지수를 네. 유지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미국 정부도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저희가 뭐 웩더독 얘기하는데 정치가 시장을 흔드는 웩더독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저희가 또 가상자산 시장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행이 펀치를 터뜨렸던 게 있고 가상자산 시장은 중국중앙은행의 펀치에 또 한 방 맞은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 뭐 일단은 조금 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긴 하지만 간밤 사이에서는 뭐 85,000달러도 좀 위태로웠었고 가상자산 시장이 아주 지금 모든 이슈들에서 가장 민감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 추세에 대한 흐름이 잘 안 잡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이게 앞서 이야기했던 엔캐리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이제 금리가 쌀 때 빌려온 돈이 1차적으로 좀 가상자산 시장으로 갔던 먼저. 것 같고 거기를 좀 빨리 좀 빼뜨리는 것 때문에 우려 포인트들이 여기서 하나씩 나타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걱정되는 건 사실 이거죠. 저번에 또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이 하락했고 나스닥 하락했고 코스피가 그대로 따라갔거든요. 이게 후행 지표가 되는. 맞아요. 그래서 앞에 꼬리를 좀 잘라내야 되는 건데 이경수 의원님과 함께 또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가상자산의 어떤 시그널 보이는 게 있으십니까? 일단은 달러 자산의 반대편에 있는 자산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그 대체재가 꽤 있어요. 예? 대체재가 있다. 금도 있고, 이제 은도 있을 것이고, 구리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달러 하락을 무서워하는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이제 베팅을 하는 측면, 그리고 빅테크와의 어떤 그 연계성.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ETF가 이미 지금 이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의 비트코인 ETF도 어느 정도 자산 배분의 일정 부분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컨셉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약간 이제 뭐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자체 펀더멘탈은 좀 사실 좀 약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관련한 그런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그렇게 이제 크지가 않다라는 것, 추정치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사업을 갖다가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쪽이 돈을 잘 벌어야 되는데 컨센서스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약간 변동성은 사실 우리가 항상 염두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 이제 다른 이슈로 정치적이라든지 어떤 이슈로 또 급등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제 질문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번지수를 찾아가지고 유현태 팀장님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지수를 제대로 찾은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유. 늘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스트래티지랑 관련해서 네네. 이야기해 주시고 최근에 은 가격도 앞서 네.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은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는요? 우선은 스트래티지 관련해서는 그 대표가 이제 CEO가 매도할 수 있다라는 언급 때문에 시장이 그린닷을 더- 맞습니다. 예, 그린닷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시장이 경색을 또는 쫄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대비 순자산 가치가 빠질 경우에 배당을 하기 위한 자원으로 매도를 해서 배당을 하겠다라는 게 아이디어였었는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동안은 우리는 계속해서 팔지 않고 매수만 할 거야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매도에 대한 조건을 내걸었다라는 게 코인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그러니까요. 불안한 요인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전에 로버트 기요사키도 사실은 매도하면서 부자 아빠가 매도했다라는 시그널도 줬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앞서 말씀드린 만물 자산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자산이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통화량의 그 통화량의 움직임을 먼저 움직이는 척도가 돼버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10월 초에 비트코인이 먼저 빠지기 시작을 했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지금 이제 통화 지표의 하나의 수단이 볼 수 있는 간접 지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셧다운 종료가 됐고 TGA 잔고가 다시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으로서의 매수세도 다시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악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화량 측면에서는 조금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은가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는 금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은이 못 올랐다라면 지금은 이제 금이 조정받는데 은이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관련돼서는 뭐 금이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은도 당분간은 또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은까지 함께 좀 투자 노하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